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지금 완전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막 그 유럽의 병자라고 조롱하고 있고요. 아,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600년에 이어온 가문의 영광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다음 수는 무엇입니까? 보통은 군대를 재건하거나 아니면 뼈를 깎는 재정 긴축에 들어가겠죠. 네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184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압둘메지 1세라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전혀 다른 선택이요? 네, 군함이나 대포를 사는 대신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하이테크 기술하고 수십 톤의 금을 막 쏟아부어서 현재 가치로 약 15억 달러짜리 거대한 스마트홈을 짓는 거죠. 성지 포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15억 달러요? 그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로 해보아할 거대한 돌과 대리석의 정치적 선언문이죠. 바로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의 우뚝선 돌마박체 궁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엄청난 모순의 공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방대한 역사서, 건축 가이드, 그리고 은밀한 궁전 기록들까지 모두 샅샅이 파헤쳤거든요. 네,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궁전이 아니라 한 제국의 몰락하고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을 동시에 지켜본 가장 극적인 무대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는 거죠. 네네, 남겨진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 거대한 건축물이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19세기 중반에 술탄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그 당시 술탄은 유럽 열강들에게 오스만 제국이 여전히 너희와 동등한 파트너다, 이걸 증명해야만 했거든요. 아, 증명이 필요했던 거군요. 근데 1843년 이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중심은 토프카프 궁전이었잖아요. 수백 년의 역사가 깃든 그곳을 왜 갑자기 버려야 했을까요? 그게 자료를 보면 토프카프는 19세기 유럽 외교관들의 눈에 완전히 구시대적인 아시아의 유물로 비쳤다고 합니다. 미로처럼 얽힌 작은 파빌리온들, 은밀한 안뜰, 높은 벽돌담 뒤에 숨겨진 구조였으니까요. 아, 약간 신비주의적인 느낌이네요. 맞아요. 과거의 권력은 그런 신비주의에서 나왔죠. 술탄이 보이지 않을수록 권위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19세기의 유럽적 권력은 과시,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하, 예측 가능성이요? 네네. 토프카프의 폐쇄적인 미로 구조는 서구 열강들에게 오스만 제국이 좀 비밀스럽고 자위적으로 통치되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는 낡은 국가라는 인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술탄은 서구의 언어, 즉 유럽식 건축이라는 언어로 자신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번역해낼 번역가가 필요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번역 작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아르메니아의 궁전 건축가 가문인 발리안 가문이었습니다. 아, 발리안 가문요? 이 사람들이 돌마바흐체를 설계한 방식을 보면 정말 집요할 정도더라고요. 네, 정말 집요했죠.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같은 유럽의 핵심 건축 양식들을 오스만 전통 미학이랑 결합했는데 이걸 이른바 총체적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서양식 건물을 하나 뚝딱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천장의 장식, 벽의 색상, 심지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빛이 바닥의 카펫 패턴에 어떻게 떨어지는지까지 하나의 교향곡처럼 통제한 겁니다. 와, 빛이 떨어지는 각도까지요. 이걸 현대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딱 이런 느낌 같아요.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거대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우리 자금력 아직 탄탄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도심 한복판에 엄청난 규모의 통유리 신사옥을 짓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그 치밀함의 핵심이 건물의 파사드, 즉 정면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정면 구조요? 어떤 특징이 있죠? 발리안 가문은 돌마바흐체를 바다를 따라 무려 600m가 넘게 길게 뻗은 거대한 단일 블록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토프카프가 여러 건물의 느슨한 집합체였다면 돌마바흐체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인 거죠. 아, 600m요? 그럼 외교관들이 배를 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접근할 때 시각적 경험을 완전히 통제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 거대한 대칭형 파사드를 마주하는 순간 그냥 시각적으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와, 진짜 시각적 폭력이네요. 네. 이는 곧 오스만 제국이 파편화된 구시대적 국가가 아니라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제력을 갖춘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법치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제로 꽂아 넣는
고도의 외교적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신사옥 비유랑 건축적 디테일을 연결해 본다면 결국 술탄이 보여주고자 했던 건 단순한 부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네요. 우리도 너희처럼 룰 안에서 작동하는 국가다 이걸 어필한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치른 대가가 진짜 너무 노골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남겨주신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제 눈을 의심한 수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수치가 가장 놀라우셨나요? 그 궁전 내부 당식에 쓰인 금만 총 35톤이잖아요. 심지어 금박으로 천장을 덮는 데만 14톤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단순히 금을 많이 바른 걸 넘어섰죠. 그 공간을 채운 물건들의 스케일도 기형적이었습니다. 무아이에데 홀, 즉 의식홀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보헤미안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그 향들리에 무게만 4.5톤 달한다는 그거죠? 네,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아주 오랫동안 이 샹들리에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술단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국과 오스만 제국의 동독한 동맹을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거였죠. 아, 제가 파고든 자료 중에서 제일 짜릿했던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2006년에 발견된 영수 중 하나가 그 오랜 전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아, 네네. 그 영수증 이야기 정말 재밌죠. 선물은 무슨 술탄이 직접 자기 지갑에서 전액을 지불하고 사온 거였고요. 그것도 모자라 배송비랑 설치비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영수증이었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외교적 허영심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날것의 증거죠. 강대국과의 유대를 과시하려고 가짜 스토리텔링까지 용인하면서 위신을 세우려고 했던 필사적인 몸부림이 느껴져서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이런 허영심은 수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궁전의 홀들을 채울 카펫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예 이즈밋 인근에 헤레케 황실 공장을 새로 세워버리거든요. 아하, 맞아요. 그저 샹들리에처럼 돈을 주고 사오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궁전 건축을 계기로 새로운 산업 인프라를 만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헤레케 공장에서 짜낸 그 초대형 실크 카펫들이 세계적인 럭셔리 수출 브랜드가 돼서 유럽 왕실들이 앞다퉈 주문하게 되니까요. 오, 전화위복인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돌마바우체를 단순히 돈 낭비한 사치품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자체 하이엔드 산업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건설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5억 달러가 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당시 제국의 연간 세입을 한참 초과하는 빚을 내서 인테리어랑 외관에 쏟아 부었다는 건데 이거 거칠에 집착하다가 국가 재정의 목을 스스로 조른 자살행위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명백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 막대한 부채가 결국 제국의 파산을 앞당겼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건축물의 이면, 즉 보이지 않는 기능을 살펴보면 술탄의 의도가 단순히 과시욕에만 머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궁전은 19세기의 진정한 하이테크 요새이자 거대한 통제센터였거든요. 19세기 하이테크 요새라니? 궁전 벽돌 안에 무슨 비밀병기라도 숨겨져 있었나요? 겉보기에는 로코코 양식의 화려한 샹들리에나 금박 장식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뒷골목격인 인프라스트럭터는 당시 유럽의 어떤 궁전보가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아, 인프라가 달랐군요. 네, 영국에서 직수입한 최첨단 가스 조명 시스템, 완벽하게 기능하는 수세식 화장실이 완비되어 있었고요. 이후에는 중앙난방과 전기, 엘리베이터까지 가장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와, 화려한 금박 천장 위로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가스 배관이 거미줄처럼 깔려있을 생각을 하니 꽤 이질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그림이네요. 단순히 예쁜 껍데기가 아니라 아예 스마트홈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이식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 서구의 기술 혁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기술적 역량의 과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은 기능이 있나요? 돌마바우체의 진정한 힘은 전신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궁전 내에는 전신기사, 기계공학자, 사진사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 관료들이 상주했거든요. 궁전 안에 전신국이 있었다고요? 네, 특히 전신국은 예멘의 사막부터 발칸반도의 산악지대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제국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신경망 역할을 했죠. 아하, 과거 토프카프 시절에는 제국 끝자락에 있는 총독한테 명령 내리려면 말을 탄 전령이 몇 줄을 달려가야 했는데 이제는 술탄이 전신기 앞에 앉아서 모스푸어 몇 번 타고 나는 것으로 다마스쿠스의 군대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정확히 그 메커니즘입니다.
중간에 끼어있던 구시대적이고 부패한 지방 관료제를 건너뛰고 술탄이 직접 제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중앙집권 시스템으로 장악하려 했던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즉, 돌모방치의 궁전은 10억 원 달러짜리 사치스러운 별장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제국의 통제력을 복구하기 위해 건설된 거대한 19세기형 메인프레임 컴퓨터였던 셈입니다. 진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모스보호가 울려 퍼지면서 제국을 조종하는 장면을 상상하니까 이 공간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이 궁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 아래로 흐르던 그 절박한 기세의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네, 정말 극적인 공간이죠.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 잔인하더라고요. 그 거대한 하이테크 통제센터도 결국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진 못했으니까요. 궁전이 완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이 찾아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제국의 가장 어둡고 처연한 황혼기입니다. 돌마바우체의 거대한 연회장은 한때 영국의 왕세자나 유럽의 유력자들을 대접하며 제국의 건재함을 뽐내던 낙관적인 공간이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네, 1차 대전 중에는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면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카르 1세가 이곳을 방문하죠. 아,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멸망을 앞둔 거인들의 마지막 만찬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세계의 제국, 이미 시대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는 늙은 군주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처연한 풍경이죠. 이 화려하지만 텅 빈 궁전에 모여서 서로의 훈장을 칭찬하며 마지막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요. 창밖의 보스포루스 해협은 여전히 아름다웠겠지만 궁전 안에는 이미 역사의 시계추가 멈춰가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을 겁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세 군주의 만남이 사실상 오스만 제국이 돌마바우치에서 치른 마지막 주요 외교적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고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해체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다음입니다. 이제 이 심층 탐구의 가장 극적이고 소름 돋는 전환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차례거든요. 아, 드디어 그 인물이 등장하나요? 네, 주인이 사라져버린 이 15억 달러짜리 거대한 궁전의 다음 운명 말입니다. 보통 혁명이 일어나거나 제국이 전복되면 구시대의 상징인 화려한 궁전은 분노한 민족들에 의해 불타거나 약탈당하거나 파괴되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프랑스 혁명 때 베르사유 궁전이 겪은 수모나 러시아 혁명 때 겨울 궁전이 습격당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무너진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운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완전히 다르고 천재적인 선택을 합니다. 네, 그는 궁전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27년부터 이스탄불에 머물 때마다 이 돌마박체 궁전을 자신의 대통령 관저로 사용했습니다. 저게 심장부로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과거의 잔재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진 상징성을 철저하게 탈취해서 새로운 공화국의 것으로 재포장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네, 술탄의 황금 의자를 창밖으로 내동댕이 치는 대신에 바로 그 의자에 앉아서 새로운 세속주의 공화국의 헌법을 쓰고 튀르키예어 알파벳 개혁을 단행한 거군요. 황제의 안방에서 황제를 지워버린 겁니다. 네, 아주 전력적이었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제가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감동받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아타튀르크가 머물렀던 방입니다. 이 거대한 궁전 안에는 285개의 방이 있고 그중에는 사방이 금과 크리스탈로 번쩍이는 압도적인 방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35톤의 금이 발라진 방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가 집무실이자 침실로 선택한 곳은 옛 하렘 구역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소박한 71번 방이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점유하는가가 관록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네요. 아타튀르크는 과시적인 화려함을 혐오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거든요. 아, 굳이 화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네, 그가 71번 방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려한 금박 대신 비교적 조용하고 외부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있었고요.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보스포루스 해협의 푸른 바다와 이스탄불의 하늘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풍경을 선택했네요. 네, 그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작은 방에서 진물을 보고 요양을 했습니다.
1938년 11월 10일 오전 9시 5분 아타티르크가 바로 그 71번 방의 소박한 호두나무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돌마바흐체 궁전의 시간도 함께 멈췄습니다. 아, 그 시계 이야기군요. 네네. 서거 직후 측근들은 그의 방에 있는 시계를 9시 5분에 멈춰 세웠고 오늘날 궁전 안의 모든 시계는 여전히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35톤의 금무 아닌 붉은색 실크 튀루키에 국기가 덮인 그 소박한 침대 하나가 600년 제국의 가장 사치스러운 거처를 한순간에 국민의 성소로 탈바꿈시켜버린 겁니다. 그 공간에 서 있으면 숨이 멎을 듯한 경건함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공간은 어떻게 정체성을 변모시키는가라는 메커니즘입니다. 과거의 정복자들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으로 낡은 궁전을 허물고 자신의 새로운 성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 부숴버리죠. 하지만 아타티르크는 무너진 제국의 가장 화려한 껍데기를 온전히 보존한 채 그 안에 담긴 제국의 영혼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공화국의 영혼을 채워 넣었습니다. 물리적 파괴 없이 공간의 의미만을 완벽하게 정복해버린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승리였죠.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깊고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며 스쳐 지나가는 거대한 유리 빌딩, 혹은 여러분이 속한 도시의 가장 높은 랜드마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돌마바아체의 단일 블록 파사드가 19세기 유럽 사절단의 심리를 압도하고 기선을 제압했듯이 우리가 매일 머무는 그 공간의 구조와 디자인도 우리의 행동, 사고방식,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이지 않게 규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건축물은 말이 없는 지배자입니다. 그들은 설계자의 의도를 담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걷고 느끼고 생각하라고 강요하죠. 돌마바아체 궁전은 유럽의 병자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영원까지 끌어모아 지어졌지만 결국 그 감당할 수 없는 화려함 때문에 제국을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역설적이게도 제국을 무너뜨린 새로운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오늘날 튀르키예 국민들이 가장 경건하게 여기는 신성한 보로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여 볼까요? 최근 현대 튀르키예 정치권은 수도 앙카라에 아크사라이라는 수십억 달러짜리 초대형 대통령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아, 네. 그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 말이죠. 네네. 일각에서는 이게 아타투르크가 상징했던 소박하고 세속적인 공화국의 71번 방에서 벗어나서 다시 과거 오스만 제국의 웅장함과 이슬람적 정체성을 공간으로 부활시키려는 현대판 돌마바아체 프로젝트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판단은 역사의 몫이겠지만요. 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국가적 기념일에는 여전히 모두가 돌마바흐체에 멈춰버린 시계 앞으로 모여듭니다. 자, 여러분이 속한 시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경쟁하듯 짓고 있는 이 거대한 현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과연 100년 뒤 미래 세대에게 어떤 완전히 다른 목적과 의미를 지닌 성지로 재해석되어 사용되고 있을까요? 건축이 정치를 지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가 건축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발명해내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일상을 둘러싼 익숙한 공간의 문을 열 때 그 공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심리적 파사들을 들이밀고 있는지 한 번쯤 날카롭게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지 포털 팟캐스트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